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떤 측면에서 무섭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 후추 요만큼 한 주먹? 그러면 이 한 주먹으로 뭘 살 수 있었을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언제지? 1592. 오! 틀렸죠. 세종에서 성종 때 무렵이 조선의 가장 전성기였던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상한 생각이냐? 아니에요. 저희가 특별히 역사 네. 배달 두 번째 특별편을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네.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역사 수업을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신청해주신. 컨셉 한번 잡았고 아, 어머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번 특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동을 살짝 해볼까? 네. 오늘 너네도 수업 들어야 된다. 무슨 수업이요? 친구들이 하는 거 너네들도 들어야지. 너네들도 어차피 모르는 내용이에요. 알아요. 소감. 국사학과에 자존심이 있죠. 고정문인데. 정도인데 열리네. 자, 반갑습니다. 역사 배달 특별편. 네, 특별편. 원래 한 편만 저희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홍호님께서 아주 구구절절한 사연을 길게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특별히 마련하게 된 수업입니다. 자기소개는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 상동고등학교 2학년 이승미라고 합니다. 상동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역사를 좋아하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상동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2학년 황태경입니다. 한 명만 얘기했네요.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가 잠깐 아까 전에 카메라 돌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서진이는 이제 수능 칠 때도 세계사를 선택할 거다. 역사를 좋아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두 친구는 역사에 전혀. 역사를 배웠죠, 근데.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한국사는? 1학년 때 끝까지 다 했고 1학년 때 끝까지 다 끝냈고. 세계사는? 선택 과목이라서 저만 했어요. 두 친구는 세계사는 아예 보지 않았고. 한국사는 그러면은 다 끝난 거네요. 대답 좀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한 번만. 그럼 오늘 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하다가 근대로 접어드는 시기에 세계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섞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언제부터 이야기를 할 거냐면 아마 무조건 알 거예요. 세계사를 했으니까. 대항해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대항해 시대는 들어봤어요? 네. 대항해 시대 뭐죠? 유럽에서 유럽에서 바다를 통해 바다를 통해 다른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대륙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그죠.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그 아시아 대륙까지 넘어오게 되는 그런 세계로 뭔가 뻗어나가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언제죠 그게? 19세기, 19세기 17세기, 18세기. 아 땡! 몇 세기죠? 16세기 대항해 시대를 하면 15세기부터 출발이지만 본격적인 어떤 대항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시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세기 들어가면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언제지? 1592. 오! 틀렸죠. 1492죠. 1492. 뭐야 지금 덜하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은 1492, 100년 전.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접어들었을 무렵부터 해서 대항해 시대가 이제 출발한다.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책에서라도. 뭘까, 이거? 저기 아메리카 대륙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의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보통 포르투갈을 얘기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입니다.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좋게 얘기하면은 위대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인류의 어떤 궁금증이 폭발하게 되는 또 어떤 측면에서 무섭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서쪽 끝에 있는 이 호카곳을 가보면 바다가 놀라워요. 바다 색깔이 새까맣습니다. 너무 깊어서. 그리고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쳐. 그걸 넘어서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생각 자체가 인류의 위대함 혹은 무서움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노를 젓는다거나 아니면 돛 하나를 의지해가지고 바다를 넘어야 되거든. 어마어마한 인류의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돌이켜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까지 바다를 건너려고 했냐? 이슬람과의 충돌. 오스만 제국이 무역로를 틀어막고 그 이전에서 유럽과 연결되던 어떤 교역 루트가 막히다 보니까 대체를 할 만한 무역 루트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욕구들이 조금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조금 앞선 시기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게 돕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었고 그 해결하는 과정이 무역과 상업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향신료. 향신료의 수요가 어떻게 보면 일본과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향신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싸게 팔렸었는데 이슬람과의 충돌로 인해서 무역 루트가 막히다 보니까 더 폭등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비싼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역 루트가 필요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비쌌을까? 향신료. 후추 요만큼 한 주먹? 그러면 이 한 주먹으로 뭘 살 수 있었을까? 집 한 채. 집 한 채, 저택 하나 정도 샀어요. 별로 안 비싼 거 아니에요? 집 한 채인데 저택. 후추 한 주먹에 너 지금 저택을 살수 있는데. 트리마에 살 수 있어. 아, 드림. 그렇네. 후추 한 주먹이 그 정도의 가치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출발을 하고 싶었었던 거지. 포르투갈의 왕자입니다. 포르투갈 왕자. 왜 그러면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걸 이끌어 나가려고 했을까? 아무래도 가장 서쪽에 있으니까 기존 지중해 무역의 가장 불리한 국가니까 더 서쪽을 향해 열망이 컸지 않았을까요? 이 친구 탐나시나요? 서진이는 과를 어디로? 법학과나 역사학과로 진학할 생각은 전혀 없고.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맞아, 일단 그게 첫 번째가 있겠죠. 생각을 해봐. 원래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아시아의 물건이 유럽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뭐 만약에 뭐 인도, 동남아,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육로를 따라서 오고 오스만 제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루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베네치아. 그래서 이탈리아를 통해 위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향신료를 비롯해가지고 아시아에서 떼가지고 온 물건들이 팔려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물건이 떼서 서쪽까지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가격이 더 붙겠지. 포르투갈은 가장 비싼 가격에 아시아의 물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위치였을 수도 있어. 두 번째. 또 있어요? 모든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어떤 흐름들은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포르투갈 내부의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종교? 종교 뭐? 종교 뭐?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라니까? 알 것 같아. 이 친구 알 것 같아.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베리아 반도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500년 가까이를 전쟁을 합니다. 가톨릭 국가였었던 포르투갈, 스페인과 이슬람 국가들이. 레콘키스타를 통해서 전투를 엄청 오랫동안 해왔었던 국가였어요. 전쟁을 오랫동안 하는 과정에서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택했었던 정치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분 계급 계층의 유연화.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잡아. 근데 이 노예가 평생 노예가 아니야. 이 레콘키스타에서 전투에 나가거나 거기서 승전을 하면은 얘는 자유민이 돼. 그러면 신분 질서라는 게 너무나도 유연하게 돌아갈 거 아니야. 네. 자기의 성과에 따라서. 그게 포르투갈이 레콘키스타를 승리할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배경이 됐거든.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났어.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 포르투갈의 정치 운영 방식이 위기에 닥치겠죠. 왜냐면 이제 유연함이 끝나버린 사회가 돼버렸잖아. 그러면 이걸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러려면 밖으로 나가야겠지.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었던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쭉 나아가다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아프리카로 쭉 나아가는데 여기 돌아서 동쪽으로 가보면 인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이런 무역하는데 굉장히 불리함을 안고 있고, 무역에서 늘 언제나 우리만 좀 비싸게 무엇인가를 사가는 것 같기도 하고, 했으니 우리 한번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희망봉을 넘어서 아프리카 동쪽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요게 15세기 때 포르투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바스코 다가마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데요? 바스코 다가마 인도 캘리컷에 도착한 대서양을 넘어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에 발을 디뎠었던 최초의 유럽인이, 포르투갈이 먼저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캘리컷에 도착하면서 대항해 시대에 본격적인 포문을 열게 되는데,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해양 기술과 몇 세기에 걸친 레콘키스타로 다져진 어떤 군사력을 제외하고는 유럽과 아시아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아가 훨씬 큽니다.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가 캘리컷에 도착을 해서 캘리컷의 관료를 찾아가는 장면을 본인이 기록을 해놔. 근데 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 캘리컷의 관료를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화려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무역이라는 건 양쪽이 서로 필요한 게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무역이잖아. 유럽이 당시에 아시아에 팔 수 있는 건 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선물이라고 갖다 줬었던 게 모자, 동물 털 짠 거 이런 거 갖고 왔단 말이야. 근데 이미 캘리컷에서는 사람들이 다 비단 옷을 입고 있고, 그런데 바스코다가마 입장에서는 인도에 저 몇 가지만 가져가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는 거야. 너무 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역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럼 캘리컷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바스코다가마가 처음에는 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포르투갈의 왕한테 보고를 할 때 후추 조금 갖고 갔대. 그거 후추 조금이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었던 거죠. 야, 이거 얼마나 있기? 교역 한대? 안 한다던데요? 야, 그럼 어떡하냐? 가봤더니 얘네 싸움은 못 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알아요? 싸움 못 할 거라는 걸? 이 아시아 무역의 특징인데, 아시아는 무역하는 과정에서 배에 무기를 실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무역을 했다면 유럽은 서로 계속 전쟁 중이었거든. 그러다 보니 얘네 때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두 번째 출항부터 대포를 쏩니다. 당시 유럽이 아시아를 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술이 딱 하나가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그게 대포의 사정거리입니다. 멀리서 쏘면 배가 부서져. 그러면 그걸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걸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지켜만 볼까? 안 되죠. 이런 거는 또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던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하나 세워요. 그게 한번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읽어볼까? 그렇지. 동인도 회사라는 일종의 이제 국영기업 같은 느낌으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회사들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무역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포르투갈 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그 이후에는 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쭉 대항해 시대를 열기 시작을 하는 거지. 요 무렵에 왜 동아시아는 바다에 멈춰 있었을까? 이거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력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아시아는 굳이 바다로 나아가지 않았지. 명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청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대라고 하면은 나아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이미 다 가지고 있고, 굳이 유럽이랑 무역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거든. 그러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패권이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무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죠. 조공책봉 관계. 중화가 가운데 있으면 나머지들이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공적으로만 무역을 할 수 있는 세상. 대항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무역의 어떤 방식과는 다른 거잖아. 그 두 세상이 이제 충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센 놈이 살아남고 약한 놈은 죽는 게 당연한 세상으로 제국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조금씩 성격이 변화하는 거지.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처음에는 후추 조금 얻고 싶다라고 했었던 이 쪼만했었던 욕망이 18세기, 19세기가 되면 훨씬 더 큰 욕망과 야욕과 폭력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섭다라고 표현했었던 거예요. 그때 조선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19세기가 시작될 때 조선의 왕은 누구였을까? 이때 왕이 바뀌어요. 알 것 같은데? 순종? 오! 맞췄어! 숨은 강자. 맞았어요.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는 게 정확히 1800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때는 전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으로 놓여지게 되고, 흔히 세도 정치라고 하는 이런 세상으로 이게 넘어. 그래서 나라가 하필이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무렵이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대항해 시대에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시절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어. 이미 이 시점이 되면 청나라와 영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배도 보내고 무역을 해보자고 막 압박을 하고 있었던 요 시점이 딱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제 흥선대원군. 본명이 뭐지? 이항? 이항씨. 네, 항씨. 이항씨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항씨가 집권을 한 게 아니죠. 집권은 고종이 한 겁니다. 왕은 네네네. 고종이에요. 고종이 왕이 됐지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바로 왕을 할 수는 없었고, 아버지가 대리청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왕의 아버지가 된 흥선대원군의 목표였겠죠. 이 사람은 명확한 철학은 있는 사람입니다.
변화하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사람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선택한 철학이 있어요. 그게 레트로입니다. 레트로. 본인이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지. 조선 옛날에 이렇지 않았거든. 어디서부터 무너졌지? 아, 시스템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그러면 시스템이 원래 강고했던 조선 초로 돌아가면 너무 지루해? 그럼 조선 초의 우리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나가자. 그게 이제 경국대전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세종에서 성종 때 무렵이 조선의 가장 전성기였던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상한 생각이냐? 아니에요. 조선의 사람들이 목표로 했었던 세상은 요순식입니다. 요순식. 유교에서는 3000년 전에 그 요순 임금이 있었던 시절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유교 윤리라고 하는 게 가장 잘 운영되는 나라가 그냥 제일 잘 사는 나라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몇백 년 전의 나라라고 해서 후퇴와 퇴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왜 아쉬워하느냐?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 결과도 알고 있고 세상은 이미 조선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 이미 근대라고 하는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제국이 아니면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선만 갑자기 수백 년 전에 어떤 화려했었던 조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 이렇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수적 철학을 만들어 나가고 있을 때쯤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청나라는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걸 겪어나가면서 나라가 조금씩 열강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나라가 난도질을 당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변화의 계기로 만드는 게 메이지 유신인 거죠. 그러면 조선은 뭘 선택했을까? 세국을 선택하거나 세국 이후에는 개항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가 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했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이지 유신부터 강화도 조약 그리고 일제강점으로 가는 시기까지가 한 50년? 또 안 되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몇 년에 개항을 했습니까? 1800 제가 날 86년. 76년이죠. 그래도 잘하네. 1876년. 네, 개항을 하고 딱 잘라서 언제부터 근대화의 개혁의 고삐를 탁 하기 시작했느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뭐 한 1890년대서부터 갑오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제 개혁들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부터 일제강점으로 가기까지가 그래도 한 15년 정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68년부터 강화도 조약까지의 시기가 몇 년이에요, 그러면? 8년이야. 조선은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시기를 배울 때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 1800년에서부터 1910년까지 110년의 기간을 어떻게 배우냐면 조선이 망하는 시기로 배워요. 아니 어떻게 어떤 나라가 110년 동안 망하고 있어. 수많은 기회들도 있었고 수많은 변화의 가능성도 있었고 이 변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흔히 개화파. 개화파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의 주제 이야기 이제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500년을 이어온 나라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아.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 과거 시험을 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습니다. 이 만국공법에 입각해가지고 조선을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독립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하는 개화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과 일본을 경험했어. 이 아저씨들. 이 아저씨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서재필 아저씨 19살에 과거시험 합격했어. 과거시험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근대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랬었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재필은 갑신정변으로 쫓겨나가지고 일본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대한제국 정부에서 부릅니다. 고문의 자격으로. 서재필이 조건을 걸어. 나는 서재필로 돌아가지 않는다. 필립 제이슨 성으로 간다. 나 미국인으로서 가는 거다. 그리고 이건 계약이다. 고정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이 인간은 그리 명석한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계약을 맺고 가요. 그리고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돌아갑니다. 실제로 독립협회 활동을 하다가 고종한테 얘기해요. 돌아갈 거야. 왜? 고종이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니까.
독립협회에서 하자고 하는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거든. 근데 고종은 왜 그랬을까? 정근대적 사고가 나서 탈피하지 못해서. 이런 표현 자체가 아주 근대라고 하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두 번째는 본인은 일단 왕이야.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됐나? 지금 왕과 굉장히 먼 친척으로 그냥 일시 종친이야. 근데 아빠가 갑자기 불러. 너 다음 달부터 왕 해야 돼. 이렇게 한 거야. 내가 할머니 한 명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너 가갖고 말 잘해. 이렇게 해서 왕이 됐다고. 그 왕이 됐어. 20살이 넘어까지 아빠가 사실상 왕 노릇을 계속 지켜봐. 그러다가 와이프를 만납니다. 와이프가 기운이 세. 옆에서 계속 얘기해. 23살까지 먹어가지고 지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합시다.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아빠를 치고 와이프랑 같이 하다가 막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제일 아끼던 친구들이 있었어. 걔네들이 갑신정변했던 친구들이거든. 그런 친구들이 있다가 그 친구들이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도망가더니 미국 가 있대. 얼마 안 있다가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죽였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옆에 남아있었던 몇몇 안 되는 친구들이 러시아 공사로 도망갑시다. 러시아 공사로 도망갔어. 러시아 공사에서 1년 동안 살았어. 그러고 있다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 만들래 자꾸. 자꾸 본인도 해가지고 그래 덕수궁으로 가자. 나라가 대한제국 만들었어. 옆에서 계속 정동파 애들이 폐야 제필이라고 기억나요? 서재필이? 걔 미국 가갖고 진짜 잘 나간대요. 우리 불러가가지고 뭐 좀 해봅시다. 제필이가 왔는데 제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 필립 제이슨 서입니다. 필립이라고 부르세요. 그걸 계속 충격. 왜 그래? 제필아. 근데 제필이가 독립 10분 내가지고 거기서 쓴다는 얘기가 미국은 왕이 없다. 공화국이라는 게 있다.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다. 의회라는 게 있다. 그게 미국이고 그게 유럽이고 열강이 하는 거다. 우리도 근대화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뒤에 있는 내용은 안 보여. 고종은. 왜? 얘는 상처만 받았거든 평생. 내 권력을 내려놓고 내 권력을 남과 분점하라고? 만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철학도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걸 내려놓으라는 표현밖에 보이지 않아. 그랬을 때 고종의 판단은 불편한 존재를 쳐내는 방향으로 나와. 독립협회는 해산되고요. 원래 독립협회에 있었던 개화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그리고 고종의 근처에 남아있었던 건 유한용을 비롯한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이고 그런 건 이제 어른 용어로 간제비라고 들어봤어요? 간제비. 들어봤어요. 어머님이 아주 표현이 거치시네. 이랬을 때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고 일본이 이기는 순간 이 간제비들이 판단하는 건 우리는 일본으로 간다 라고 하는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누구도 대한제국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철학적 어떤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행인 거는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가 됐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있어.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배운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배우지 않더라도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조금씩 국민으로 변화해 나가.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도 하고 우리는 독립국으로서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했다는 거야. 왜? 그들은 그 이전부터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 그런 사람들이 더 계속 늘어나는 거지. 교육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강의도 다니고 특강도 다니고 나처럼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길이 독립운동이에요. 지금 일본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강정하는 건 잘못된 거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 이 철학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시작을 해요.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철학을 세우고 나라의 방향성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성과 철학이다. 좀 너무 사춘기지? AI 시대라는데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때 철학과 방향성을 세우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도 역사 속에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느낌 바라도 한마디씩. 소감 한마디씩. 소감 한마디씩이라도 해주세요. 제발 한마디라도. 저도 살아갈 때 방향성과 철학을 딱 세우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요거 보고 그냥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어머님들은 그때 만족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역사 배달 했는데.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